구로구 콜센터 확진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콜센터가 있는 층 위에 다른 층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또 제주로 가족 여행을 갔던 확진자도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변화가 생기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좀 전체적인 상황부터 짚어봤으면 싶은데요. 확진자 수가 8,000명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확진자 증가 폭은 또 이제 다시 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해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일단 감기 바이러스처럼 전파력도 굉장히 강하고 무증상 감염 또는 무증상 노출된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를 찾아간다는 게 시점이 지금 오늘이 3월 12일인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발생한 시점은 2월 28일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네. 특정한 장소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2주 전에 잔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즉 우리가 지금 2월 23일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위생에서 중요시 여겼던 그 효과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네. 즉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라실까 봐 미리 천천히 말씀드리는데 예. 우리나라 국민의 한 최소 40%는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 노출된 부분들이 다 감염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감염됐다고 해서 다 발병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발병됐다고 해서 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네. 즉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우리 국민이 한 40% 정도가 이 바이러스가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빠른 검진력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잦아들고 종식선이 나올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의 추이를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구로 콜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기존 확진자와 달리 새 확진자 같은 경우는 콜센터와 다른 층에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서 지금 확진 사례가 나왔거든요. 건물 전체로 퍼졌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메르스 코로나 2015년의 그런 사례를 보다 보면 응급실로 본인이 들어왔던 환자분이 응급실에서 다중 접촉을 해서 응급실 환자하고 그리고 또 병실에 올라가서 접촉을 하면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 빌딩 자체를 지금 현재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선언한 건 아주 잘한이라고 보고요. 네. 그것이 2월 28일 시점부터 지금까지 아까 핸드폰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지나갔던 사람들을 다 찾아서 그쪽에서 마치 우리가 특정 종교재단을 우리가 검수했던 것처럼 네. 검수를 통해서 찾다 보면은 일단은 이 빌딩을 방문했던 분들은 이 손으로 접촉도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만지거나 해서 비말이 또 코로 만져져서 넘어갔다고 하면은 또 다른 확산세의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빌딩에 계셨던 분들은 모두 노출됐다는 가정하에서 찾아가는 순서가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코리아 빌딩이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이 바로 그러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네. 인적 물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기관과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의 그런 협조를 받아서 지나가셨던 분의 신원을 확인하고 통화 내역 등을 우리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은 사이에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거기 계셨던 분들이 또 집에 가셔서 가족 내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가족 내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동선이 이미 알려졌지만 뭐 이 서울 경기 지역의 다른 도시들로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소규모 발산이 마치 우리가 경산 또는 봉화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이 구로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서부 지역, 인천, 의정부로 퍼질 수 있는 그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 질병관리본부, 경찰청의 협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아마 이러한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증폭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좀 쉽게 판별해낼 수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드라이브 스루 얘기하면서 네.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확진자를 찾아야 됩니다. 우선은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했던 그 폭발적인 증가세라든지 특정 종교 집단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스루처럼 증상이 없고 젊은 분들을 일률적으로 쭉 검사를 해서 빨리 찾아내서 동선을 확산을 막는 방법. 네. 지금 이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가능성이 높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통해서 그 구분에서 위험한 분들을 분류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라고 오지만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 중에 고위험군들을 안심병원이라든지 선별센터에서 빠르게 우리가 선별을 해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 콜센터 직원분들의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계속 저희가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까? 맞습니다. 네. 우선은 노출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대구 경북의 이런 일을 보면서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특정 종교 행사 이후에 그리고 가족들, 친지 그리고 동료들의 사이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80%가 무증상 감염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증상 감염은 노출 후에 감염돼서 발병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것이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이 가능한 걸 우리가 코로나19의 성격인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열도 안 나고 호흡기 증상이 없지만 특정한 지역에 있었고 노출이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면 동선을 찾아서 네. 서울시나 당국에서 찾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내가 그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를 앞장서서 해주시면 더 좋을 거로 생각되고요. 네. 혹시 본인이 또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국의 그런 요청이 오면은 솔직히 동선이나 그 접촉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빠르게 검사를 진행해서 더 확산되는 걸 막는 것이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경험으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또 그리고 콜센터에서 감염된 사람 중에 한 분이 가족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지역 사회로 재전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 시기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예. 또 자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메르스 코로나 2015년에 그런 걸 보면은 사회적 낙인 찍기도 좀 우리가 우려를 하는데요. 네. 그분이 위험한 상황인지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아마 이동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고위험군입니다. 검사를 받았으니까 집에 계십시오라는데 움직였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우선 그러한 상황에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동선들, 공항이나 또 항공기 내에서의 승무원분들, 또 다른 승객, 그리고 현지의 그 관광지에서 접촉했던 그런 부분, 숙박업소들을 빠르게 동선을 확인하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차단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더 다른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콜센터 분들이 워낙 이 거주하는 곳이 다양하고 말이죠. 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분들은 그럼 나도 좀 걱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 지역이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밀집 지하철 노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연합뉴스사 찾아뵐 때도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전 네. 지하철하고 버스를 타는데 타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내릴 때 손을 씻고 여기 다 세정제가 있습니다. 버스에. 네. 그리고 마스크를 잘 착용했다고 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우리가 성격을 잘 모를 때는 KF94 마스크를 써서 필터를 통해서 들어온 걸 막아야 된다 했지만 최근에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는 비말 접촉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손을 잘 씻어서 코랑 입을 만지지 않고 얼굴을 안 만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쓴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못 타겠다는 거는 과도한 공포나 반응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오늘 보니까 거기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그 면을 다 일일이 다 닦고 네.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하고 네. 서울 메트로에서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게 당시에 동선이 겹쳐서 밀접 접촉하거나 내가 개인 방역을 안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고 혹시 그쪽에 감염되셨던 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어서 밀접 접촉을 해서 했다면 감염 노출될 수 있지만 네. 지금처럼 개인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쓴다면은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네. 적다라고 제가 감히 조금만 말씀드릴 수 이제 유의를 있습니다. 한다면 대중교통에는 큰 문제는 없다, 걱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군요. 제가 일부러도 있지만 네. 네. 원래도 대중교통을 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을 잘 하신다고 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문제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구로 콜센터 사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또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조사 결과 같은 PC방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사실 PC방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좀 방역 작업이라든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선은 아까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예. 이제 학교라든지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노래방, PC방 등도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대상을 포함한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학교가 지금 개학이 연기된 상태에서 네.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지 않았고 PC방이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조용히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라 게임을 즐기다 보면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비말이 이런 모니터나 마우스, 키보드에 묻으면서 다음 사람이 소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손으로 감염되는 그리고 또 밀폐된 곳에서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말로 전염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년 여러분, 사실 지금 답답하시죠? 또 네. 대학생 여러분 답답하실 텐데 당신들은 노출과 감염돼도 무증상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조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웃의 그런 위험 만성질환이 가신 분들에게 옮기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개인 방역을 해주시고 다중이용 시설을 사용을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WHO가 이제 결국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신중론을 거듭을 해 왔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이제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선언의 어떤 시점, 배경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바른 언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연합뉴스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네. 2주 전에 팬데믹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사실 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바뀐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팬데믹에 준해서 심각으로 올려서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죠. WHO가 아쉬운 거는 이런 선언이 좀 늦었지만 내부적으로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로 생각되고요. 네. 2009년에 팬데믹 선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물류가 혈액과도 같거든요. 네. 물류가 막히면서 경제적으로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이어서 2009년도에 팬데믹 선언을 함으로써 경제적 세계적 침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WHO 세계보건기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변한 건 없지만 약 각 국가별로 이 우리나라 심각에 준하는 매뉴얼이 작동을 하면서 좀 더 물류가 좀 차단되고 사람들 간의 이동이 좀 제한될 것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출구 전략을 좀 어떻게 찾아야 할지 특히 자가격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우울함도 지금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떤 태도를 좀 가지는 게 좋을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김호랑 교수님과 그 연구자분들이 네. 2015년 메르스 이후에 그 격리됐던 분들의 혈청과 우울증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가 네.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리뷰를 하고 그것을 대한가정의학회랑 가정의학 동기들이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이 어렸던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낙인 찍기라든지 네. 또는 그 환자분들, 가족분들에 대해서 비난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사회적 웅크림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우리가 모두가 다 피해자였고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안아주는 사회적 포옹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또 대정부 메시지로는 앞으로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다시 올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네. 최근의 경험들을 준비해 놓는다고 하면은 소잃고 외양간은 확실히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내용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